낭독자인 이승우, 함정인, 조경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이승우 선생님은 생애 이명, 프랑스 갈리마르사의 폴리오 시리즈로 출간된 식물들의 사생활과 도시 어디든, 그리고 지난해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시장의 노래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을 발표하신 한국의 대표 작가시죠. 그리고 불문학교이기도 한 함정인 선생님은 이야기, 떨어지는 가면, 아무 말한다, 행복 등의 작품을 출간하셨고, 파리 비행선의 인생의 삶 등을 출간하며 프랑스와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또한 아주 사소한 중국이 중국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단편 기억의 고고하기, 터키 모네지의 번역 소개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조경란 선생님은 불란서 안경원, 복길이를 찾아서 일요일의 철학 등을 발표하셨고, 장판 속의 혀가 미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으며, 최근에는 프랑스에서 출간된 한국 단편 편집 택시 운전기사의 야상곡의 작품을 수록하여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르클레조의 찬사를 얻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이력을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세 분 모두 이제 학교 일과 집필로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근황 좀 잠깐 들어볼까요? 이승우 선생님부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데요. 소설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 재직할 때는 한 5년 만에 했어요. 5년 만에 아마 또 5년 안에 뭐가 바뀔 거야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달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나요? 네. 지금 학기 중이라 학생들 원고 보느라고요. 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 몰라가지고 오늘가는 그렇게 하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써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열심히 쓰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함정인 선생님은 어때요? 네, 저는 역시 학기 중에 있습니다. 이승우 선생님은 광주에서 오셨고요. 저는 부산에서 시속 300km 정도의 속도로 몇 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말이잖아요.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어서 아주 행복을 맞이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루하루가 몇 라운드로 구성이 되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저녁 시간을 로맨가리와 또 굉장히 오랫동안 존경했던 하늘 이거는 나중에 밝힐 수도 있는데요. 정말 제가 20대 대학 첫 졸업할 때부터 만나서 팬이 선배님이시자 선생님이시고요. 오늘 로맨가리. 네. 로맨가리보다 좀 더 중요했어요. 네, 같이 로맨가리랑 같이 이승우를 만났습니다. 제 20대 초반과 중반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서 지금까지 굉장히 좋아하는 조경란 작가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저녁이 저에게 굉장히 뜻깊은 것이 이 두 분과 함께 이 프랑스 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로맨가리를 얘기할 수 있다. 또 그의 소설을 조금이나마 들려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존경하는 순서대로 지금 나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는 거 조금 어려워해서 이런 행사가 들어오면 좀 망설이는데요. 이번에는 저는 망설일 여지가 없었어요. 좋아하는 로맨가리 작품이 있는 데다가 또 이수호 선생님하고 함정훈 선배님이 같이 하신다 그러길래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저는 봉천동에서 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갔다가 돌아온 지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제가 이 흰개를 낭독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갔어요. 인종차별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가 진짜 그거를 보고 돌아왔죠. 보고 돌아와서 오늘 돌아와서 흰개를 다시 읽으니까 그 느낌이 또 좀 각별한 데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흰개를 낭독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호 선생님은 광주에서, 함정희 선생님 부산에서, 조은하 선생님은 또 봉천동에서 와주셨는데요. 꼭 이제 육사 지방선거 어울리는 전국분 선생님들께서 로맨가리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고백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선생님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로맨가리 작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낭독은 이승우 선생님, 함정희 선생님, 조용남 선생님 이렇게 짬밥순으로 그럼 먼저 이승우 선생님의 낭독부터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로맨가리를 좋아하는 분도 참 많고요. 작가분들 중에서도 여기 와서 로맨가리 또는 에메랄자에 대한 음악적인 영향이나 애정을 표현할 만한 분들이 분명히 더 저보다 저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안을 받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로맨가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책을 여러 번 쓰긴 했습니다만 제가 두 권의 책 속에 그 앞에 어린 제사라고 하죠. 거기에 제가 로맨가리를 하나는 인용을 했고 이제 그것이 어디라는 장편 소설은 제가 가면의 부분을 이용했고요. 또 어떤 좀 짧은 장편 소설에서는 그 세를 표현해서 갖췄다. 그 부분을 꽤 길게 인용을 하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앞에 나가서 로맨가리를 낭독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고뇌를 선택을 했는데요. 우선 두 분이 먼저 고르셨고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이 소설을 79년에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많이 편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 그 책 제목은 달려라 모모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희식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인데요. 문학사상에서 나왔고요. 이제 아마 여기는 모모가 주인공이 아니고 모모가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서 모모가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 장이라는 남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제목을 달려라 모모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79년도에 나온 책을 최근에 펼쳐보면서 굉장히 그 느낌이 새로웠어요. 30년도 더 된 근데 이 출판사들이 재출간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저는 두 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 읽을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읽은 책을 두 번 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책인 줄 알고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싶긴 해도 잘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재출간이 되면 새로운
버전으로 책이 나오면 그걸 읽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다시 나온 책을 보면서 옛날 30년 전에 뭘 읽었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읽은 기억이 없어요. 읽었다고 요 부분 생각나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책은 다시 출간하는 것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어떤 부분을 고를까 굉장히 망설이다가요. 이좀 읽으신 분들은 이제 파악이 되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압축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중간 부분에서 마드모아젤 로사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 솔로몬 왕과의 관련된 과거 이야기를 쭉 훑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들 지문을 좀 빼고 약간 모노로그 비슷하게 그 할머니의 목소리 할머니의 말을 나오는 이 여성 일가였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문성어가 아니라서 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는 우편 엽서와 우표, 유명하지 않은 이들의 사진을 수집하는 모양이야. 나는 그가 내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 과거에는 정말 많이 갖고 있었지. 신문에 난 내 사진을 오려서 앨범에 붙이기도 했어. 언젠가 푸르고 한 면 전체에 내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 그는 그 잡지를 100권을 샀어. 지금은 다 버렸을 거야. 그 사람처럼 원한을 풀지 않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물론 나 때문에 몹시 화가 났겠지.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지 않으려고 모든 추억들을 없애버렸겠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만나러 올 수 있도록 자신이 피신한 지하실 주소를 주면서 그는 내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 코라, 코라, 코라 하고 말이야. 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그를 보러 갔어야 했다고. 하지만 어쩌겠어. 그때 모리스를 만난걸. 난 첫눈에 반해 이성을 잃었어. 난 앞날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만약 내가 약삭 빠른 여자였다면 독일이 전쟁에 질 경우에 대비해 2~3번은 그를 보러 갔을 거야. 하지만 그건 내 성격에 맞지 않았어. 그때 난 성공의 절정에 있었지. 여기저기서 노래를 불렀고 사방에서 와달라고 했어. 하지만 내게 중요한 건 모리스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 어느 날 한 카페 종업원이 우던 이러더군.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드모아젤 포라. 모리스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게 그가 한 말의 전부였어.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사람에게 생기더라고. 게슈타포가 그를 잡아갔고요. 그래서 좀 알아봤지. 그제야 모리스가 게슈타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거든.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과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 지금은 나 역시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하지만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거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계산이 가능한 게 아닌 거야. 내 일생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바보짓이었어. 하지만 난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 인생을 샹송처럼 살았어.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언젠가 늙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법이야. 너무 먼 미래의 얘기거든.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어느 날 나는 샹젤리제 거리를 걷다가 솔로몬 씨가 숨어있는 건물 옆을 지나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그래서 얼른 길을 건너버렸지. 만약 그때 누군가가 나는 언젠가 65살이 되고 솔로몬 씨는 84살이 될 거라고 말했다면 나는 코웃음을 쳤을 거야. 당연히 나는 밤마다 그를 보러 갔어야 했어. 그에게 샴페인과 푸아그라를 가져다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기운을 잃지는 않았는지 물어봤어야 했다고. 근데 이거 알아? 나는 지금에 이르러서야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전쟁 전에 그는 내게 선물 봉쇄를 퍼부었어. 그는 아직 젊었고 나에게 아첨을 했지. 그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좋았어. 하지만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니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야. 모리스를 만나보세요. 나는 진짜 감정을 느꼈어. 그건 광기이자 열정이었어. 솔로몬 씨는 존재한 적도 없는 것 같았어. 당시 내겐 다른 연인들도 있었어. 젊었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빠져 있었거든. 기억하건대 독일 점령 당시, 그러니까 그가 지하실에 숨어있는 동안 내가 가장 거북하게 느낀 건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었어.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거북했던 게 아니라는 건 당신도 잘 알 거야. 그런 건 상관없었어. 모리스도 마찬가지야. 그가 나치를 위해 일한다고 해도 나는 상관없었어. 내가 사랑하는 남자인가 아닌가가 문제였을 뿐이지. 당시 나는 너무 젊어서 솔로몬 씨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었어. 성숙함이 필요했지.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 성숙이라는 건 언제나 너무 늦게 온다는 문제가 있어. 뭐 하나 말해줄까? 솔로몬 씨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어. 그가 성숙했다면 오래전에 나더러 같이 살자고 했을 거야. 이제 더는 늙을 수 없을 정도로 늙었지만 그는 여전히 열정과 힘과 깊은 분노를 갖고 있어. 화를 누그러뜨릴 줄 몰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해. 그를 그렇게 원한에 차게 만드는 건 바로 열정이야. 만약 그가 나를 더 이상 전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열정이 없다면 벌써 오래전에 나에게 함께 살자고 했을 거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성숙함과 상식으로 말이야. 하지만 천만에 그런 열정과 원한과 깊은 분노에 휩싸여 있어. 그의 눈이 어떤지 잘 알 거야. 그의 눈은 내면에서 활을 타오르고 있어.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어. 그는 마음을 바꿔먹을 줄을 몰라. 그가 끝까지 마음을 돌처럼 닫고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곧 누그러질 거라고 오랫동안 나는 생각했어. 어느 날 벨이 울려서 나가보면 층계참에 그가 커다란 백합 꽃다발을 들고 서 있을 거라고. 코라, 모든 게 지난 일이오. 가서 함께 삽시다. 다 잊었어. 오직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오. 이렇게 말이야. 천만에. 그는 용서할 줄 몰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는 오래전에 일을 해결했을 거야. 만약 열정이 아니었다면 그는 훨씬 덜 까다롭게 처신했을 거야. 그 마음은 늙을 줄을 몰라. 그 마음이 그를 가차없이 만드는 거야. 그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20살 때처럼 여전히 격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고. 그래서 용서하느니 차라리 터져버리는 거지. 늙을 줄을 몰라. 겉으로만 늙은 떡갈나무처럼 단단해질 뿐 마음속은 젊어 끓어오르고 저항하고 모든 걸 부숴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는 내 사진과 포스트에 둘러싸여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뱃속에 놓고 열쇠로 잠근 다음 밤이면 꺼내보겠지. 내가 약삭빠른 여자였다면 연극을 했을 거야.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솔로몬 씨, 당신이 이제 내 생각 같은 걸 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늘 당신 생각뿐이에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 느끼는 거야. 내가 정말 약삭빠른 여자였다면 나는 그의 무릎에 몸을 던졌을 거야. 그가, 그 빌어먹을 남자가 내가 그러길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몰라. 누군가가 제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면 자존심 같은 건 주저없이 버려야지 하고 말이야. 당신 생각은 어때? 저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선생님의 멋진 목소리가 참 좋으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전문 성우보다도 더 멋지게 읽어주셨는데요. 그 목소리에서 아직도 이제 어떤 청년의 느낌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이남 작가로 유명한 그 로맨자리도 선생님 앞에서 좀 약간 선생님 배우는 선생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청년 이승우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강렬함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어안이 벙벙하고 있었어요. 질문도 안 들렸어요. 정말 제가 들어본 낭독 중에 그럼 제일 멋있었고요. 그리고 소설이라는 것이 이런 힘을 주도록 하는 게 너무 저 자신이 뿌듯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 목소리는 기계를 통과해 나오면 약간 좋대요. 기계에 의존해야 돼요. 조연아 선생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아니 문득
그 낭독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자리에 로맨가리 선생님께서 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여기에 온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로맨가리의 흰개를 낭독하러 오기도 했지만 두 분 좋아하는 두 분 선생님께서 하시는 낭독을 들으려는 욕심도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충족되고 있는 밤입니다. 명쾌한 점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스갯처럼 그 나이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린 거는 그 로맨가리가 이제 나이 듦에 대한 성찰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나중에 이 경계를 넘어서는 당신의 승차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전 작품은 크게 그 문제에 천착하는 작품인데요. 이 소설 솔로몬 왕의 고뇌도 그중 하나거든요. 이승우 선생님께서는 지난해 독립문학상을 받으시고 나는 아주 많이 오래 쓸 것이다 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소재도 기력도 이제 고갈되기 마련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생애 마지막까지 이제 작품을 남기고 간 로맨가리가 선생님께 시사하는 바가 혹시 있을지, 또한 선생님께 나이 들면 어떤 의미인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늙음과 나이를 그러니까 그 질문을 조금나 씨한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예, 지금 전 혼자 유일하게 돋보기를 띄고 난 거고 난 돋보기 띄고 난 거밖에 아니죠. 없어요. 저도 1년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고뇌도 그렇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경계를 지나면 당신의 승차권 대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보면은 정말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것, 나이 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또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이 작가가 그 남성성, 어떤 그 뒷골목의 어떤 거칠고 강하고 그런 남성에 대한 동경 같은 걸 상당히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아주 부드러운 소설에도 그런 게 나오고, 특히 이 경계를 넘으면 뭐 그 소설에서는 성적 능력을 상실해가는 남성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고 힘든 복잡한지를 그걸 읽어서 제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왜냐면 그 소설의 주인공 나이가요 50대 후반, 58세인가 9세가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56세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소설이 쓰여진 게 1979년이더라고요. 1979년은 그럴 수도 있어. 지금은 2014년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정말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쓴 것도 70대가 다 됐어요. 물론 79년에 쓴 거로 되는데요. 뭐 그런가요? 아무튼 계산을 아까 해봤더니 60대 후반에 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작가들의 명작들이 사실은 노년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소설은 신동이 없는 장르죠. 16살 때 세계 명작을 썼다는 작가는 없지 않습니까? 소설은 장년의 장르고 또 지금 이제 원숙한 노년에 더 좋은 소설을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력과 지력이 문제는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오랫동안 쓰고 싶거든요. 근데 좋은 소설이 안 나오는데 계속 많이 쓰는 건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로맨가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100세 시대니까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 선생님이 이 작품을 고르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딱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 딱 맞는다라는 느낌을 했는데 낭독해주신 부분이 이제 마드모아젤 코라의 입으로 이게 내용이 압축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용이 잘 압축되고 있긴 하지만 순전히 이제 코라의 입장에서 진행되잖아요.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각각 솔로몬 씨는 솔로몬 자기 입장으로 세상을 보고 장은 또한 자기가 보는 솔로몬과 코라를 이렇게 또다시 자기의 시선으로 이렇게 압축하는데 여기서 하필 코라의 마드모아젤 코라의 대화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 부분을 고른 게 아니고 조금 더 강렬한 부분을 골랐었어요. 그 장이 마드모아젤 코라와 잠자는 장면 있잖아요. 굉장히 극적이고 그래서 그걸 골랐는데 제가 좀 낭독하기가 좀 좀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코라의 입을 통해서 그 30몇 년 동안의 오해, 근데 서로의 고집과 자존심과 이거를 지키면서 또 그 부분이 솔로몬과 이 코라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합치지 못하면서 지낸 그런데 이 장이 중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장 앞에서 이제 자기 내면을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하는 장면이 아름답게 느껴져서요. 밤에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고뇌는 또한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마지막 소설이기도 한데요. 로맨 가리는 다 아시다시피 에밀 아자르라는 가상의 작가를 창조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한 작가에게 한 번만 주어진다는 곤쿠르상을 2번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로맨 가리는 왜 에밀 아자르라는 작가를 만들어야만 했을지, 또한 작가에게 필명 혹은 이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근데 에밀 아자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어디에 이 로맨 가리와 관련해서 글을 쓸 기회가 있을 때 그런 말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작가처럼 살 수는 없다. 그렇게 경련한 연애도 아마 못할 거고, 이렇게 엄청난 좋은 소설도 못 쓸 거고, 더군다나 권총 변호도 못할 거다. 그렇지만 혹시 다른 이름으로 소설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모르지만 어떤 작가가 작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작가에게 붙는 어떤 그런 일종의 상표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심하게 보면 낙인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이제 좋게 붙으면 좋은데 잘못 붙으면 굉장히 그걸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가령 이를테면 이승우 재미없는 소설을 쓰는 작가 이런 거. 거기다 조금 좋게 붙이면 이제 좀 진지하긴 하지만 재미는 없는 소설. 이렇게 붙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애를 써도 정말 재밌는 걸 써도 독자들한테 붙은 이 선입견의 벽을 뚫고 나가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생긴 이승우 벽을 한번 부수려면 다른 이름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이 로맨 가리에게 필요했던 그런 비슷한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잘 모르겠네요. 이승우 선생님 작품은 진짜 재밌죠? 감사하는 바고요.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나는 로맨 가리처럼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글 뒤에 이승우라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펴낸 내 책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라고 쓰셨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이름으로 쓰시게 될 소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작가 이승우의 소설과 어떻게 다를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잠깐 귀뜸해 주신다면. 사실 기억이 아직 없어요. 근데 이승우가 쓴 소설하고 다르지 않겠죠. 다르지 않지만 이승우라고 하는 작가에 대한 선입견의 안경, 그걸 벗고 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럼 혹시 그 소설 정확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명의 혹시 어떤 후보군 같은 거 네, 있는데 그걸 밝힐 수는 없잖아요. 네, 이서화인 말씀드립니다. 못다한 이야기 많으실 텐데요. 일단 청중과의 대화 때 먼저 하기로 하고요. 이번엔 함정희 선생님의 자기 앞에 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까 이승우 선생님께서 저희 둘이 먼저 불렀다고 했는데 저는 자기 앞에 생을 이제 여러분께 낭독을 할 텐데요. 사실은 자기 앞에 생을 제가 3번 만났다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아까 솔로몬 왕의 고뇌가 1979년판 문학사상판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과 같은 제목의 문학사상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앞에 생 문학사상판을 갖고 있어요. 그때가 아마 중고등학생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만났고요. 그때 아마 어렴풋하지만 모모라는 노래가 거의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저는 정식으로 배워보거나 그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누구나 다 들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국민적인 노래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이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의 자기 앞에 생이고 그것을 한국의 그 가수가 노래해서 굉장히 남녀노소 다 많이 부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추측적인 이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불문과를 나와서 첫 직장에 간 곳이 문학사상사예요. 문학사상사에 가서 이제 정말 제대로 만났던 게 이 자기 앞에 생이고요. 그리고 나서 문학동네에서 이 번역자와 이 디자인이 바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김영태라는 선생님께서 스케치하신 이 번역본으로 이렇게 3번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2번 읽을 만하지 않은 소설은 한 번 읽는 것도 가치가 또는 의미가 굉장히 가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생 동안 식구처럼 같이 가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자기 앞에 생은 지금 이렇게 3번 만났지만 로맨가리 또는 에밀 아자르의 다른 작품들이 손을 뻗으면 이렇게 있을 정도로 그러나 그것을 연구자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로맨가리나 에밀 아자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분위기 그리고 작가로서의 그 작품을 끌어낼 수 있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어떤 부러움이기도 하고 제가 좀 쫓기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장애를 많이 겪을 때 짧은 시간 안에 그 소설에 대한 시공간을 절대적으로 마련할 때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로맨가리라든지 까뮤라든지 이런 이승우라든지 이런 텍스트들을 항상 이렇게 펼쳐보면서 대화를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무엇인가의 그 어떤 울림을 또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이제 추상 아래 그리듯이 가는데 그 중에 이 에밀 아자르는 자기 앞에 생이고 또는 로맨가리는 생일은 페루에 가서 죽다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앞에 생에서는 별로 쓴 게 없지만 새들은 땡을 가서 죽는다라는 이 단편인데 이 작품을 여러 차례 아티클로 또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썼고요. 독자들에게 소개를 했고 그런 과정에 페루의 그 무대에도 가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노출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로맨가리의 밤에 오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자기 앞에 생은 아까 3번 만났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작품으로 만난 것이 있고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지금 이 로자 아줌마한테 위탁되어서 10살인데 14살이 들어가는 이 과정에 갖는 어떤 사랑에 대한 목숨과도 같은 버려질까봐 이런 것들이 좀 양상은 다르지만 저에게도 늘 있었고요. 이것이 또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서 제가 한동안 싱글맘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 첫 장면이 그 벨빌이라는 파리의 그 아랍과 흑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 이쪽 근처에 한 달 동안 지금 모모라고 할 수 있는 꼬마를 데리고 체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저희 엄마에게 오랫동안 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갖고 있었던 아비 없는 이 막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 이런 것이 나중에는 제가 어미가 되어서 또 아비가 없는 아이 싱글맘으로 이 어린아이를 품고 바로 이 벨빌 근처에서 이렇게 한동안 또 치료를 했다는 것이 3번째 만나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 큰 의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승호 선생님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낭독을 해드렸는데 저는 그 모모가 20년 전에 그러니까 3살 정도부터 10살인 줄 알았는데 14살이 되어가는 성장 소설로서의 이 자기 앞의 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자르. 먼저 말해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7층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로자 아줌마는 육중한 몸뚱이를 오로지 2 다리로 지탱하여 매일 7층까지 오르내려야 했다. 내가 로자 아줌마를 맨 처음 본 것은 아마도 3살 때였던 것 같다. 그 이전의 일은 기억에 없다. 3살 이전에는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법이니까. 어쨌든 내가 기억을 하기 시작한 것은 3-4살 무렵부터의 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던 벨빌 때는 그녀 말고도 다른 유태인과 아랍인, 흑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7층을 걸어서 오르내려야 했던 사람은 오직 로자 아줌마뿐이었다. 로자 아줌마 집에는 아이들이 보통 67명쯤 우글거리고 있었다. 처음에 나는 로자 아줌마가 매월 말 받는 우편함 때문에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6살인가 7살 때쯤에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나는 로자 아줌마가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줄로만 알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은 내 생애 최초의 커다란 슬픔이었다. 내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로자 아줌마는 가족이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집에 기르던 개를 나무에 묶어두고 바캉스를 떠나는 가족들도 많고 해마다 그런 식으로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죽어가는 개가 3,000마리씩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나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녀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몇 번이나 맹세했다. 그러나 나는 금세 우편한 생각이 나면서 울면서 방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래층에 있는 드리스 시내 카페로 내려가서 하밀 할아버지 앞에 앉았다. 하밀 할아버지는 지금 양탄자 행상을 하지만 한때는 온 세상을 두루 보고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또 눈이 아주 아름다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도 할아버지는 꽤나 늙어 있었는데 그 후로도 계속 늙어가고 있었다. 하밀 할아버지는 왜 매일 웃고 계세요? 나에게는 좋은 기억력을 주신 하느님께 매일 감사하느라고 그렇지 뭐야. 내 이름은 모하메드.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어린애 취급해서 항상 모모라고 불렀다. 60년 전쯤 내가 젊었던 시절에 말이야. 한 처녀를 만났단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8달 만에 끝장이 났어.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 그때 나는 그 처녀에게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단다. 사실 가끔씩 걱정이 됐지.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많았고 더구나 기억을 지워버리는 지우개는 하느님이 가지고 계시니 보잘것없는 인간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니. 그런데 이젠 안심구나. 난 죽을 때까지 자밀라를 잊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로자 아줌마 생각이 나서 잠시 망설이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하밀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몸에 좋다는 박하차만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내가 아직 어려서 이 세상에 내가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내 나이가 7, 8살쯤이었다. 하밀 할아버지,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넌 아직 어려. 어릴 때는 차라리 모르게 지나는 게 더 나은 일들이 많이 있는 법이란다.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의 원칙으로 처음과 중간과 끝을 준비했는데요. 이 처음으로도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어린 모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전 처음 이 책 읽고 이 부분을 읽고 그 문체는 굉장히 경쾌한데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안타까워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오랫동안 멍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 낭독을 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먼저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사실 꽤 오래전에 이 책의 뒤에 해설 같은 걸 쓴 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다가 아까 선배님이 첫 문장 딱 있는데 눈물이 확 터져나올 뻔해서 찾느라고 혼났어요. 너무 조금 읽어서 저걸 더 읽지 막 그랬는데 문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것을 소리내서 읽고 그것을 귀로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깨달았습니다. 자기학회생의 그 뒤에 조경란 작가의 정말 그것만으로도 읽는데 행복한 점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이승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 역시 그 소설을 발레라 모모보다 좀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그 두 권의 책이 참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오늘 아침 훑어보면서 앞부분을 조금 읽고 왔네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읽어서 저도 기억이 좀 새롭게 됐고요. 그리고 정말 그 소년 빙의에서 그래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조경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아니다 한정현 그리고 날까요? 네. 제가 아직 남동이 너무 네, 저절이라. 감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로맨가를 이 책을 쓴 게 61살 때 일인데요. 이 모모가 너무 어린애 같은 이 문체라든지 이게 너무 잘 살아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 나이까지 그 작가의 나이가 적지 않은데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점을 유지하려면 그 작가로서 어떤 노력 혹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꼭 당연한 거예요. 작가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아까 청년부터 제가 20대 초중반부터 뵀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맑으시고 청년이시잖아요. 왜냐면 정말인데요. 소설이라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것이고 처음이고 끝이죠.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안에는 자기가 있고요. 또 자신을 포함한 가족과 나아가서 이제 인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쓰기 때문에 늘 깨어 있게 되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살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살아 있다라는 것은 이 생물학적인 이 시간, 나이 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을 61살에 작가가 썼는데 솔로몬 왕의 고뇌와 마찬가지로 지금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일관되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이것은 하밀 할아버지라는 80이 넘은 84세쯤 되는 이 할아버지와 3살 정도로 지금 서너 살부터 해서 10살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14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제한된 삶의 그 깊이와 사이즈가 있다면 하밀 할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삶의 깊이와 사이즈가 있잖아요. 전 세계를 또 양탄자를 살면서 안 만나본 사람이 여기 여러 시대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연륜이 그 어린 소년과 얼마 남지 않은 이 자기 앞에 생이라는 라비드봉 수아라는 것이 자기 앞에 생으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불어 원뜻은 여생이라는 것이거든요. 여생. 저의 각자에게 남은 여생. 그러니까 모모에게는 길게 남아있고 하밀 할아버지에게는 당장이 될 수도 있고 몇 년만 남은 그 각자의 그 여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소년과 이 가장 대비적인 깊은 고목과 같은 고대의 시간을 품고 있는 하밀 할아버지를 이렇게 투영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는 그 신중현이라든지 대가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 곡절들을 거쳐서 파란만장한 생을 거쳐서 80이나 70, 100세에 도달한 분들은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쳐내고 마치 이렇게 조그만 냇가에 조약돌이 이렇게 남아서 투명한 물에 비쳐서 단단한 것을 우리에게 안심으로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작으면서도 아주 담백한 것처럼 이런 두 가지 세계가 나이듦, 세월의 흐름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매 순간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붙잡고 생각하고 쓰고 또 쓰고 하는 존재들이 작가들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지 않고 오히려 61세의 문장은 소년의 문장과 가장 닮은 투명함보도 단순하게 이렇게 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제가 다음 질문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준비한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그 마지막 문단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하밀 할아버지가 로망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로 시작해서 사랑해야 한다로 끝나는 이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 혹시 이 말이 멋진데 그 바람둥이 로맨가리의 변명이 아닌가 질문은 아니겠죠? 아니 근데 바람둥이? 로맨가리에게 이거 해밍웨이나 로맨가리나 에밀 아자르 이런 이름의 20세기의 인간들 중에 남성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분이잖아요. 정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바람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 그때 물론 여자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자도 남자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그 로맨가리가 어떠한 소설에도 다양한 사랑을 가지고 단편이든 스드름 페루에 가서 죽는다 같은 경우에 왕년의 그 혁명이라든지 전 세계 가장 거친 드라마틱한 이런 현장에서 살다가 은퇴한 47살의 레니에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47살이면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을 다 알고 여자들 지금 거에 더 이상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도대체 47살의 남자는 그럴 수 있는지 생각했는데 결국은 한 마리의 상처받은 새처럼 또 한 여자가 물결처럼 다가왔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것도 사랑이고 그래서 모모에게도 사랑이고 하밀 할아버지에게 자밀라라는 사랑이 있고 솔로몬의 로제 그래서 통틀어서 레멜 아잘의 모든 소설은 사랑 이야기인데 그것은 하나의 인류의 휴머니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바람둥이라는 단어를 써서
얼마 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부러움 섞인 생각이 좀 먹겠습니다. 결국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맨 가리한테 사랑하고 글쓰기, 뭐 인류에 다 포함해서 이제 결국 분리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남녀가 한정 짓자면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걸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또 글로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혹시 함정희 선생님께도 글쓰기를 이렇게 부추기는 어떤 결핍감이랄까 동력, 동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요? 작가들은 소설은 특히 행복하면 쓸 수 없는 게 소설이에요. 무엇인가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은 소설의 주인공도 마찬가지고요. 결핍이라든지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생의 그 욕망에 따라서 결핍의 정도가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문제아들이잖아요, 작가들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원초적인 부재가 결핍을 뛰어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살 때 이 세상에 저는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처음 사춘기에 그 고민했던 그 17살 무렵에 처음 그런 원초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글쓰기에 저는 글쓰기를 작가가 되려거나 시인이 되려고는 안 했는데 무엇인가 끊임없이 썼던 행위가 아마 그 결핍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사랑한 사람, 그래서 사랑해서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저 세상으로 사라져버려서 또 엄청난 그 결핍이나 부재가 제 삶을 압도했기 때문에 이 결핍이 어느 정도 작가에게는 이게 저주 같은 축복이라고 할 정도로 결핍이 글쓰기에 걸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묻고 싶거든요. 이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선생님 무슨 말이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름다운 밤이네요. 그럼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함정희 선생님께 언젠가 쓰시기를 그토록 니스를 드나들었건만 정작 니스에서 나는 로맨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니스에 다시 가야겠다. 지난 20년 동안 나에게 니스가 늘 클레지오의 도시였다면 앞으로 한동안 니스는 나에게 로맨가리의 도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쓰셨는데 혹시 그 후로 니스엔 다시 다녀오셨나요? 그 글을 쓴 게 2012년 가을이에요. 그 마음산책에서 그 마우고 페스티벌을 하면서 마음산책에서 정말 로맨가리 에밀 아자르의 그 작업을 지금 제출간인데 여러 형태로 여러 세대들에게 작품이 만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사실은 이렇게 로맨가리가 제 삶에 이런저런 식으로 개입이 됐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새벽의 약속이라는 것을 파리에서 그 연극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쓰던 무렵에는 제가 그 여름에 니스를 다녀온 상태여서 니스를 쓰고 20대부터 계속 니스를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니스를 르클레지와 여러 가지를 썼는데 작년에는 프랑스 파리에 주로 체류를 했지만 저가 니스를 가지 않고요. 니스를 많이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여행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설의 배경이 된 도시를 찾아가는 일종의 이제 문학 기행문이라 할 수 있는 소설가의 여행법이라는 책도 있었고 그 밖에도 파리에 대해 쓰신 인생의 사용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그 도시가 작가와 작품에게 주는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또 니스가 로맨 가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런 영향이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는 그 니스가 로맨 가리에 직접 가보신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로맨가리는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무명 배우였던 엄마가 폴란드 거쳐서 이제 니스에 정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프랑스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정말 그 역사를 엄마와 함께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니스라는 곳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플레지오도 마찬가지지만 니스는 그 옛날에는 이탈리아의 그 영향권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냥 부산 같은 곳이 마르세유라면 그보다 조금 작은 규모지만 그냥 우리는 휴양지로서 굉장히 아름답고 현대나 니스 같은 지중해 쪽빛 해안으로 유명한 그런 걸로 우리에게는 관광지로 각인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역사적으로 그 바다를 건너면 지중해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그리고 지금 그 영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또 이 북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항구의 개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여러 번 오버랩되면서 그 안에 중요한 건 사람들의 분위, 삶의 분위잖아요. 그래서 그 니스라는 정체성은 오합지졸의 도시라고 느클레지오 선생님이 그 허기의 간주곡에서 쓰고 있지만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휴양지로서의 그 공간이지만 이면이 많이 있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14살의 그 로맨가리가 그 이민자죠. 그 싱글맘인 엄마와 함께 정착을 한 이 니스는 그런 로맨가리 엄마 같은 사람들로 우글우글한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칠면서도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생에도 아주 조금 나와요. 니스에 대해서는 하멜 할아버지가 죽어가고 노망에 걸려서 잠깐 기억이 날 때 환기시키면서 니스 여행 얘기를 잠깐 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본의 마지막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마지막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니스로의 여행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에게 이 공간이라는 것이 생애적으로 얼마나 그 생명처럼 중요하고 그것이 작품 안에 그 무대로 공간으로 끊임없이 변주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작가와 공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어떤 작가들의 도시를 방문하시는 게 여행하시는 게 선생님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어쩌다 보니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노마드 여행자라기보다 이렇게 또 노마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인 것은 21세기가 속도가 물리적인 공간 이동도 있지만 정보라든지 모든 것이 손끝에서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디지털 노마드 시대이기 때문에 가지 않고도 너무나 구글 어드를 통해서 여행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저에게는 정말 사르트르와 시몬 보바르가 함께 묻혀있는 그 파리 한복판의 몽파르나스 묘지나 보들레르의 몽파르나스 묘지나 듀라스나 수잔 손탁이나 예를 들면 이런 그 묘지 공간들처럼 그 까미가 묻혀있는 노르마렌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을 한 번만 읽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작가들은 대부분 그런데 식구처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아버지보다 저는 보들레르나 사르트르의 묘에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살아있는 공간이고 그 작품이 생산되고 그 작품의 작가를 키워낸 어떤 바람과 하늘과 이런 토양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하나의 그 문장이나 이 어휘처럼 똑같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꼭 드려야겠는데요. 그 로맨다린 그 자기 앞에 생이 출간된 후에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발표됐으니까 어떤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쪽지에 그 작품에는
구트도르라는 제목을 붙였어야 한다라고 썼다고 해요. 네. 구트도르는 이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파리 18구의 지역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작품 제목이 이렇게 붙여졌다면 과연 이 소설이 지금처럼 사랑을 받았을지 안 되죠. 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백선희 선생님. 우리 그 정말 로맨가리 웨이즈의 아자르 문장을 한국어로 너무 아름답게 번역해 주신 백선희 선생님 계신데요. 네. 저는 벨빌 근처는 잘 가지 않았었는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 벨빌 그 빵땡이라는 근처에 한 달 동안 마틴 선생님의 소개로 그 조그만 애를 데리고 한 달 동안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파리라는 톨레랑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이면이 있는 것이 관용이라는 것이 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취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트도르라는 걸로 한다면 작품이 이런 울림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시적인 울림과 함께 인생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시간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현재 제목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직 듣고 싶은 말씀이 또 많지만 일단 청중과학대학에 남겨두기로 하고 이번엔 조경남 선생님의 힘계를 감상할 차례입니다. 문단의 엘레강스, 조경남 선생님의 큰 박수. 저는 힘계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건데요. 앞에 걱정이에요. 앞에 두 선생님들께서 제가 전달받은 것보다 적게 읽으셔서요. 저는 제가 말을 줄이고 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있는데 1장에 한 페이지만 빼고 1장 전체를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자님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줄여주시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색해였다. 주둥이 오른쪽에 점 같은 무사막이 하나가 있고 코 주위에 빨간 털이 있어 내가 다닌 니스의 고등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담배 가게 겸 술집, 담배 피우는 개의 간판에 그려진 골초를 닮은 개였다. 녀석은 고개를 갸우뚱 기울인 채 강렬하고도 집요한 눈길로 나를 관찰했다. 사람이 지나가면 견디기 힘든 불안한 희망을 품고 눈치를 살피는 동물 보호소 개들의 눈길이었다. 녀석은 가슴팍이 투견처럼 건장했다. 나중에 나의 늙은 개 샌디가 장난을 걸면 녀석이 마치 불도저처럼 흉곽의 힘만으로 성가신 상대를 물리치는 걸 나는 여러 차례나 보았다. 그 개는 셰퍼드였다. 녀석은 1968년 2월 17일 베버리 힐스에서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나는 아내 진 세버그가 영화 촬영을 하는 동안 함께 지내려고 얼마 전 그곳에 와 있었다. 미국에서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 종종 그렇듯이 그날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단 몇 분 만에 로스앤젤레스를 물의 도시로 만들어버렸다. 위신 잃은 캐딜렉들이 물속을 볼품없이 기어다녔다. 도시는 용도가 전혀 다른 사물을 엉뚱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오래전 초현실주의자들이 우리에게 길들여준 광경이었다. 나는 키우고 있던 개 샌디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들이 삼아 전날 선셋 스트립 해안 쪽으로 나간 녀석이 여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샌디는 지독히 도덕적인 우리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아 4살 때까지도 추총각으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도헤니 드라이브에 사는 웬 바람둥이 암컷한테 홀딱 빠지더니 부르주아 교육과 모범적인 원칙을 습득한 사면이 삽시간에 무너져버렸다. 천성이 단순하고 쉽게 믿는 데여서 할리우드 영화계를 대적하기에는 무장이 썩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파리에서 기르고 있던 동물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버마 고양이 브루노와 그 여자친구인 샴 고양이 마이가 있었다. 사실 마이는 수컷인데 왠지 모르게 우리는 늘 딸처럼 여겨왔다. 아마 녀석이 우리에게 쏟는 애교 넘치는 애정 때문일 것이다. 늙은 도둑고양이 비포도 있었다. 우리가 쓰다듬으려고 하면 발톱 자국을 길게 남기는 인간을 싫어하는 사나운 암컷이다. 콜롬비아에서 입양한 거취조 빌리빌리도 있었고 산페르난도 빌리에 있는 제 카르도스 사설동물원에 얼마 전에 넘긴 7m 길이의 멋진 비단뱀도 있었다. 교살자 피트라는 별명을 붙인 이 비단뱀은 거치조와 같이 콜롬비아 밀림에서 길을 가다 만난 녀석이다. 피트와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내 친구들이 녀석을 맡아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자기 껍데기에 갇혔다는 폐소공포가 발작을 일으켜 느닷없이 역마살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내가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무엇을 찾는지도 모른 채 다른 누구를 또는 무엇을 찾아 내달리던 때의 일이다. 이런 다른막질에서 내가 다른 무엇을 결코 찾지 못했다는 건 지금 바로 말해두는 편이 좋겠다. 마드라스에서 찾아낸 아주 특별한 시가만은 예외다. 그 시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크고 멋진 깜짝 선물 가운데 하나다. 이따금 나는 내 비단뱀을 만나러 갔다. 제 카르도스가 작가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둔 특실에 들어서서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녀석을 마주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놀라고 넋나간 표정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느 한쪽도 전혀 설명하지 못한 채 각자의 경험에서 얻은 이해를 상대에게 전달하지 못한 채 말이다. 비단뱀이나 인간의 껍데기를 써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둥절한 일이어서 각자 느끼는 당혹스러움이야말로 진짜 교감이 되었다. 때때로 피트는 자기 몸을 세모꼴로 말았다. 비단뱀은 몸을 둥글게 말지 않고 각지게 만다. 그럴 때면 녀석이 내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니 해석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각을 세운 자세가 비단뱀에게는 어떤 위험 앞에서 취하는 방어 자세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서 나는 교살자 피트와 내가 정말이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인간 관계에 극도로 조심을 한다는 점 말이다. 정호경, 급류가 대로를 덮쳤을 때 귀에 익은 바리톤 음의 개 짖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다. 아마 먼 덴마크 조상의 반개 후손일 샌디는 덩치 큰 누런 개다. 그런데 진흙 섞인 폭우 탓에 녀석의 털이 으깬 초콜릿처럼 변해 있었다. 녀석이 문 앞에 있었다. 꼬리를 늘어뜨린 채 주둥이를 떨구고
엉큼하게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표현하며 돌아온 탕화를 연기하고 있었다.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녀석에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지 모른다. 내가 손가락으로 위협하며 나쁜 녀석을 여러 차례 말한 뒤 좋지만 무서운 주인, 절대적 권위를 지닌 주인 역할을 온전히 음미하려는 순간 녀석은 고개를 살짝 돌려 여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을 알렸다. 우연히 만난 친구 하나를 데려온 것이다. 회색빛이 도는 셰퍼드였는데 나이가 6살이나 7살쯤 된 듯했고 강하고 똑똑한 인상을 풍기는 멋진 짐승이었다. 목걸이를 하지 않았는데 혈통 있는 개한테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나는 내 개를 들어오게 했다. 그런데도 셰퍼드는 가지 않았다. 비가 어찌나 억수같이 쏟아지는지 젖어서 척 달라붙은 털 때문에 녀석은 꼭 바다 풀곰을 닮아 보였다. 녀석은 귀를 종끝 세운 채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친근한 몸짓이나 명령을 기다리는 개처럼 잔뜩 주의를 기울인 채 눈을 반짝였다. 예부터 인간 관계에서는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면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걸 안다는 듯이 녀석은 피난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분명 초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들어오라고 청했다. 개의 성격을 파악하리란 꽤 쉬운 일이다. 늘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도베르만만 빼고. 회색개는 예의 바른 행동으로 즉각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더구나 개와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한 짐승이 다른 짐승에게 우정을 보일 때 그 짐승의 판단은 대개 믿을만 하다는 것 말이다. 기질이 매우 온순한 샌디가 포구에서 목숨을 건진 이 커다란 개한테 즉각 호감을 보였다는 사실이 내게는 최고의 추천서였다. 나는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어 길 잃은 셰퍼드 한 마리를 데리고 있다고 알렸고 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내 전화번호를 남겼다. 손님이 내 고양이들을 매우 정중하게 대하는 걸 보고 나는 녀석이 사회성이 매우 뛰어난 짐승이라는데 안심했다. 개를 돌려달라고 나선 사람도 없었기에 나는 녀석이 이미 정식 자격을 갖춘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보았다. 내가 살고 있는 아덴네 집에는 당연히 수영장이 있어서 관리업체가 한 달에 2번씩 여과장치를 청소하기 위해 일꾼을 보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수영장 쪽에서 긴 호여 소리가 나더니 성난개가 다급하게 짖는 소리가 들렸다. 개들이 침입자의 존재와 임박한 싸움을 알릴 때 내는 소리였다. 대개 이런 소리는 우리가 곧잘 하는 날 말리세요 아니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는 식의 위협에 그쳤지만 제대로 훈련된 경비견의 경우는 허세가 아니었다. 듣는 순간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못 박는 이 갑작스럽고 성난 폭발보다 더 무시무시한 걸 난 알지 못한다. 나는 달려갔다. 철창 너머에는 수영장 여과장치를 청소하러 온 흑인 일꾼이 서 있었고
바카트는 입에 거품을 물고 문에 달려들고 있었다. 극도의 적개심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던지 선량한 샌디가 침대 밑 깔개처럼 숲을 아래 납작 엎드려 낑낑댈 정도였다. 흑인은 겁에 질려 마비된 듯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럴만했다. 손님들에게 늘 그렇게 사랑스럽게 굴던 나의 양순한 셰퍼드가 사나운 짐승으로 돌변해 있었으니 고기를 발견하고도 다가가지 못하는 굶주린 맹수의 울부짖음이 녀석의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올라왔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온순한 동물이 전혀 다른 사나운 짐승이 되어버린 이 돌변에는 마음속 깊이 사기를 꺾어놓는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거의 차원을 달리하는 본성의 변화였다. 마음 놓이는 배열과 익숙한 범주들을 산산조각 내어 날려버리는 외로운 순간이었다. 확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스러운 경험이었다. 본성 속에 웅크리고 있던 원초적 폭력성을 나는 갑자기 마주하게 되었다. 사리로 표출되기 전까지 깊이 묻혀있어 그 존재를 잊고 싶은 폭력성 말이다. 우리가 예전에 인도주의라 불렀던 것은 개에 대한 사랑과 개짓거리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나는 바카트를 끌어당겨 집안에 집어넣으려고 애썼지만 이 개자식의 의무감이 대단했다. 나를 물지는 않았지만 내 손을 온통 침으로 뒤덮었다. 녀석은 내 품에서 빠져나가 이빨을 드러내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흑인은 손에 연장을 든 채 건너편에 서 있었다. 청년이었다. 그의 얼굴 표정을 나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왜냐하면 내가 짐승의 증오심을 대변한 흑인을 본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청년은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전쟁 동안 나는 같은 중대 동료들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자주 보았다. 특히 위험하다고 예고된 저공비행 임무를 떠나기 전날 푸르케 대령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가리, 자네 아주 슬퍼 보이는군. 그때 나는 무서웠다. 나는 흑인 청년에게 이번 주는 우리 집 수영장 청소를 포기하고 가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웨스턴 유니언 직원이 내게 전보를 가져왔을 때도 똑같은 장면이 다시 벌어졌다. 오후에 친구 몇 사람이 우리를 보러 왔을 때 내 염려와 달리 바카트는 그들을 더없이 상냥하게 맞이했다. 그 친구들은 백인이었다. 그제야 나는 웨스턴 유니언 직원 역시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오늘 남독자들 중 막내이신 정현의 낭낭한 음성을 들었는데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듣셨나요? 이 선생님 말씀 오랫동안 안 하셔서 지금 심심하시나요? 제 말 계속 안 시켜줬고 있습니다. 목소리 정말 좋으시고요. 방송을 좀 하시면 어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송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현재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경란 후배는
대부분의 문장도 그렇고요. 저는 너무 단아하죠. 저는 낭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 작가가 아닌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문청들한테도 계속 낭독을 해서 듣기를 좋아해요. 근데 지금 조경란 작가는 제가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문장하고 목소리 이 톤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선배님들 왜 이러세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인 것 같아요. 흰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잠깐 여담을 하자면 오늘 로맨가의 낭독에관 신청자 사연 중에 좀 특이한 사연이 있었어요. 닉네임이 카스테라님이신데 선생님께 봉천동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와 계신가요? 아, 네. 만약에 와 계시면 이따 대화 시간에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요. 조연아 선생님께서는 흰개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시다고 제 편집자분이 살짝 기증을 해주셨거든요. 흰개의 어떤 면이 특히 선생님의 마음 사로잡았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질문을 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질문에 적당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이유를 대겠어요? 그냥 흰개는 흰개라는 제목 그리고 로맨가리의 작품이고 게다가 첫 문장이 딱 책을 열었는데 그것은 회색 개였다. 저는 벌써 여기서 확 압도당했거든요. 여러분들께 제가 말을 줄이고 1장의 한 쪽만 빼고 전체를 다 읽어드리거든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2장부터 읽어보시는 뜻이에요. 왜 제가 이 작품을 좋아하는지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정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흰개는 개를 비롯한 동물들에 대한 로맨가리의 작품은 약간 부차적이지만 애정이 굉장히 묻어나잖아요. 특히 읽어주신 첫 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더구나 개와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한 짐승이 다른 짐승에게 우정을 보일 때 그 짐승의 판단은 되게 믿을 만하다는 것 말이다. 이건 정말 개를 좋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도 혹시 동물 좋아하시나요? 제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뭐 새니 아니면 봉천동 주변을 돌아다니는 들고양이니 개니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때 잠시 집을 잃은 적이 있어서 어디 되게 좁은 데 가서 온 식구가 같이 잠깐 모여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개가 죽었어요. 그 개를 제가 묻을 때 내가 이제 다시는 어떤 개도 키우지 않겠다라고 약속,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러면서 그 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는 키우지 않을 거고요. 약속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흰개 하면 무엇보다 이제 로맨가리와 짐세버그의 삶이 직접적으로 실명으로 등장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두 사람은 소설에서도 그렇고 실제 현실에서도 서로 사랑하지만 헤어지기로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관계에 서로에 대한 어떤 관심을 놓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짐세버그 자살하고 로맨가리 자살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슬프죠. 그러나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로맨가리가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언제나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로맨가리는 짐세버그를 사랑했고 짐세버그 역시 사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헤어져서 가능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선생님께서 질문을 짧게 하라고 하셔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흰개가 굉장히 파격적인 형식의 소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흑인만 보는 흰개라는 존재를 통해서 인종차별이라는 걸 우화적으로 그리면서 또 중간중간에 1968년 당시 미국과 프랑스 현실이 마치 사회가 써져 있는 것처럼 작가의 분석과 함께 등장하고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진세버그와의 결혼 생활이 에세이처럼 날것으로 등장하고 이게 전통적인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의 소설 선호하는 독자에게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독자들에게 흰개를 아끼는 소설가의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러분 사실 흰개는 굉장히 층 있죠. 결이 많은 소설이에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방금 사회자분이 하신 말씀처럼 어렵게 해석하자고 들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이니 한 가정의 문제이니 국가의 문제이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로맨가리의 작품은 바로 이 밤은 고요하리라인데요. 그 중에 로맨가리가 이 샌디에 관한, 원래 이름은 샌디였고 샌디라는 개가 이 흰개라는 작품을 쓰게 했는데 이 짧은 단락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흰개에서 로맨가리가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몇 초만. 친구가 로맨가리에게 묻습니다. 내세에 대해서는 어떤 꿈도 안 꾸나? 그랬더니 로맨가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 있지. 걔 샌디가 나를 찾아오는 것. 녀석은 나한테 급히 보여줄 게 있어서 나를 어딘가로 데려가네. 나는 녀석을 따라가지. 우리는 태양을 향해 오르는 오솔길을 걷지. 샌디는 내 앞에서 달려가다가 내가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려고 돌아오곤 하네. 나는 따라가지. 그러다 나는 녀석의 뒤를 걷는 나를 보내. 우리는 멀어지고 둘 다 빗속으로 사라지지. 결국은 누군가 따라갈 만한 사람, 그리고 빗속으로 같이 따라갈 만한 사람, 어떤 것, 그런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밤은 고요하리라를 읽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아직 못 읽었는데 꼭 읽도록 하겠고요. 읽어주신 부분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질문에서 뭐 이런저런 어려운 것들은 다 잊으시고 로맨가리가 개를 사랑했다는 사실은 이로써 그 로맨가리 작품 낭독은 다 끝났고요.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로맨가리 그리고 또 여기 새 낭독자 선생님들께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께 드릴 텐데요. 뭐 질문도 좋고 감상도 좋고 낭독자 세 분께 많은 말씀 편하게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조은하 선생님한테 잠깐 질문할게요. 네. 아까 개 말씀하셨잖아요. 개 이름이 뭐였어요? 왜요? 개를 좋아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너무 흔한 개 이름이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네. 무서운 이 같은 새끼? 아니에요, 메리였어요. 개비친구 메리였어요. 질문 진짜 안 계세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그럼 질문 없으시면 뭐 아쉽지만 이 자리에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오늘 로맨가리 밤 맞아서 100년을 예치고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세 분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찬 한 자리에 모시기 힘든 이승우, 함정님, 조영남 선생님께 박수 드리기 전에 이승우 선생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가는군요.
이제 밀어내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늙음 얘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솔로몬왕의 고뇌도 사실은 늙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게 나와요. 사람은 늙는 게 아니래요. 다만 강요당할 뿐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서 강요당한다고 말을 제가 좀 공감하는 부분은 제도 또 본인 내부의 그 신체리듬, 기억력, 또 사회, 타인들, 특히 이제 일단 후배들이 이런 이런 그 강요당, 늙음을 강요당. 나는 늙지 않았는데 너 늙었어 또는 늙어야 돼 이런 강요를 받는 느낌이. 저희 이건 농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저한테 말하고 그랬어요. 아까 저 그 함정 선생님이 그 노래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서 연장자기하고 저는 그 노래를 잘 알거든요. 가수는 잘 생각 안 나요. 김만주? 김만수 아니에요. 근데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는데 가사가 그래요. 그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맞아요? 모모는 방랑이다,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제가 조금만 노래를 잘하는 제가 뒤에 있었는데 제가 노래하려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내가 많이 너무 제가 저희 학교에 박민규라는 소설가가 초청 강의 한번 오셨는데 그분은 저 밴드를 했었잖아요.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노래방 비슷한 데 갔어요. 근데 이제 전 노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안 하는데 너무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노래를 해주려고 했다. 근데 거기에 30-40명 있었는데 애들이 다 했어요. 1절씩. 그래서 제가 그때 헛소리 했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노래를 부르면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처럼 한 자리에 모시기 힘든 이승호, 함정임, 조용한 세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